정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날짜가 미뤄져도 시험은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시험 연기 배경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일부 대형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오늘 무더기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황금 상권으로 꼽혀온 이태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이어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까지 이어지자 장사를 접는 상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데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결정했습니다. 통합당은 전국의 의결을 거쳐 모레 당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SUV 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SUV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미군은 해당 지역에서의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 여인선 앵커 휴가로 이번 주 제가 뉴스웨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파국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가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시험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의대생들이 응시를 집단 거부해도 정부는 계획대로 강행하려고 했죠. 하지만 90%가 넘게 응시를 취소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양측이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의대생 정원 확대가 핵심인 의료정책의 의견 차이가 워낙에 크죠. 시험 일주일 연기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주일 뒤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며 90% 가까운 의대생들이 응시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장 내년에 배출돼야 할 3,000명 의사가 사라지며 의료 공백이 예상되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과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하였습니다. 의료계의 요청도 고려했습니다. 의대 의전원협회는 오늘 오전 호소문을 내고 국시 실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해 채점에 참여하는 의료진들까지 격리된다면 의료 인프라 붕괴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적어도 2주 이상 연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일주일 뒤 국시가 제대로 치러질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의대생들의 입장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정책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응시를 결정한 수험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취소한 수험생들에겐 재신청 절차를 안내해 응시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전공의 단체는 파업을 오늘도 이어갔고요. 일부 의대 교수들도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임의들도 줄줄이 사직서를 냈는데 전임의까지 빠진다는 건 수술 같은 긴급한 의료 처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곡한 듯 단호한 문장으로 업무 복귀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상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위기 때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병원 정문 앞을 지킵니다.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고발하기 위해 현장 실사에 나서자 이에 항의하는 겁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교수 30여 명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학생과 전공의를 보호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외과는 대한의협 총파업이 예고된 다음 달 7일 하루 동안 중증 환자가 아닌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서울대 분당병원, 서울보라매병원에서는 전공의의 94%, 전임의의 91%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단체가 요구하는 의료정책의 철회, 원점 재논의는 명시할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정보를 믿고 현장에 우선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여당이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제2의 전광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야당은 의사들한테 떠넘기지 말라, 정부가 결자 해제하라고 받아쳤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여당은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제2의 정광훈, 난동꾼이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제2의 전광훈이에요. 의사협회의 대표라기보다는 극우 난동꾼에 불과라고 보여지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의료계 파업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고도 보냈습니다. 정부의 약속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의료계 파업을 의료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겁한 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책임 전가라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이 나왔습니다.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겁니다. 돌팔이들이 판치는 국공립병원에 국민들이 무서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정부가 의사국가고시를 단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한 결정을 내리는 배경은 뭘까요? 경제정책산업부의 이다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동안에 의료계가 국가고시를 좀 미뤄달라 요청을 해도 정부가 강행하겠다고 고집을 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선 셈이 됐네요.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제자들을 걱정하는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고요. 이번 의료계 파업의 쟁점,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철회와 관련해서 양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이번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저희 채널A의 의대협 회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체 행동은 국시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당정청의 정책 철회와 전면 재논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정부로서도 국가고시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가고시 응시 인원이요, 3,172명이었는데 90% 가까이 취소를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3,000명 가까운 의사가 배출이 안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또 의대 신입생 선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한 상태인데요. 이들이 유급되면 의대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또 수련병원은 수련의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국시를 강행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금방 오잖아요. 시험을 무조건 치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일단 이 일주일씩 미뤄진 시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치른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연기도 매우 예외적이고 추가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의사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나뉘는데요. 이 연기된 시험은 정맥주사나 혈압 측정 같은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이걸 못 치르면 내년 1월에 있는 필기시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의대생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지만 이 상태로라면 일주일 뒤에 마음을 돌리고 국시를 치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의대생들이 이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네, 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이 저도 안타까운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하는 정책 전면 철회, 전면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여러 다른 분들과의 진행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나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네, 그렇다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완전히 끊긴 건 아닙니다. 예, 조금 전인 6시 반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의 면담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네. 예, 하지만 파업의 중심축인 이 전공의협의회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공의협의회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의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4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 아래를 찍었지만 확진자가 벌써 2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회 목사가 황당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 심판이라고 했다는데 이 교회에서만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며 코로나 사태를 언급합니다. 동성애자들 그들에서 바이러스 나오고 사이비 이단 이런 데서 바이러스 나오고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였다고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백신으로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해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는 발언도 이어집니다. 백신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까지 다 조작하시고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가 다 조종할 수 있다는 것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QR코드를 이용하면 중국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넘어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교회 측은 스스로 경각심을 갖자는 주제의 설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자숙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가 힘입니다. 이런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날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작 이 교회에서는 지난 22일 첫 확진자 이후 목사를 포함해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도 중 일부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들른 뒤 이튿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현재 모든 예배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을 적발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2회 이상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한 호실을 방문한 사람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뭘 하는 공간이었고 또 누가 오갔는지를 밝혀내야 추가 피해를 막으련만 웬일인지 확진자 모두가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어제 시민에게 보낸 긴급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 특정 호수 방문자들은 보건소 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 이곳을 방문한 50에서 70대 시민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은 방문자를 찾기에 나선 겁니다. 확진자는 지인이나 가족 사이로 지난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나머지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공통 동선이자 감염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의 용도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한 4, 50대 이런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죠. 어제 10시에서 한 4시 사이에. 방역 당국은 오피스텔에서 주식 공부 모임 등이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간판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이 없어 정확한 용도와 방문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CCTV는 이 호실에만 들어가신 분만 찍힌 게 아니라 그 층에 있는 다른 분들도 모두 다 찍혔기 때문에 지금은 방문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 3명도 추가로 확진되자 400세대 넘는 오피스텔 입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신경 쓰여 죽겠다. 우리가 생계 위협을 당한다. 지금 폭동이 일어나지 직전인데 지금. 방문자 파악과 접촉자 검사가 늦어지면 오피스텔이 새로운 슈퍼 감염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장을 시작으로요, 주민들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워낙에 청정한 지역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은 마스크를 잘 안 쓰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강원 홍천군의 한적한 시골마을 고추밭.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할머니가 마스크를 쓴 채 혼자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산일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이 이틀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주민들 모두 마스크를 쓰기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마스크 안 썼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근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진짜 밤이나 낮이나 마스크 써야 되고 아주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네요. 문제는 마을 이장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잘 모르고 있어 깜깜이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장은 마을에 있는 병원과 면사무소뿐 아니라 평창과 춘천에도 다녀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장과 접촉한 마을의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마을의 60대 남성도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마을 주민은 260명이 넘습니다. 이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다녀간 장례식장입니다. 이곳에서 4시간 정도 머물렀는데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자 곧바로 폐쇄됐고 지금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대문 밖에 사러 나가지도 못하고요. 아무리 친해도 부부자 백전에도 잘 못 만나고 친구 간에도 지금 못 만나게 생겼다고요. 홍천군은 군내 모든 마을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팩트맨 서상희 기자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대신 짚어봅니다. 양성이 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음성된 양성을 만들어놓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영상들 최근 SNS에 잇따라 퍼지고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알아봅니다. 영상 내용 서울 서초구와 노원구 보건소에서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음성으로 뒤집혔다는 이야기인데요. 확인 결과 서울 서초구에선 검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 없었습니다. 노원구에선 1차 검사 땐 양성이었다가 2차에서 음성이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2차 검사가 첫 검사 뒤 나흘 만에 이뤄져서 바이러스 양에 변화가 있었을 수 있죠. 또 온라인상엔 이 환자 경찰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알려졌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이 5시간 동안 설득해 입원 동의를 받았고 얼마 전 퇴원했습니다. 검체 채취에 쓴 면봉을 몇 번 배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메시지도 돌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 검사는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양을 늘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묻는 형광 물질을 활용해서 돋보기로 확대해보듯 증폭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전문가들은 얼마나 확대해볼지도 검사 기관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팅을 해놓으면 40번까지 무조건 증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절대로 40번 증폭해도 증폭되지 않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에도 검사 안 받으신 분들 적지 않은데요. 사실과 다른 영상을 믿고 미루거나 피하지 마시고 늦기 전에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화려한 도시, 서울의 밤이 어제부터 달라졌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오늘부터는 시내버스 운행도 뜸해집니다. 1000만 시민 멈춤 주간, 첫날 밤 서울의 9시 풍경을 장하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영업 단속 직전인 오후 8시 30분. 서울 왕십리 먹자골목에는 평소처럼 식사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 9시 영업 단속이 시작됩니다. 9시 이후로는 객석에서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단 포장, 배달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어요. 일부 상점에선 구청의 단속 직원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직원들끼리 끝나고 밥도 못 먹습니다. 영장 가져오세요. 그럼 확인해주세요. 술 한잔이 아쉬운 사람들은 주변 편의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9시에는 내 아들이 와도 술 못 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가능하냐고 편의점 가서 먹라고 하시더라고요. 업주님.
하지만 편의점에서의 취식과 음주는 불법인 만큼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세 상인들은 밤 9시 규정이 가혹하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고 나서 또 손님이 줄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나는 장사하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밤 9시부터는 식사 후 술자리가 이어져 비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 횟수도 평소의 8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9시부터 이제 승객분들이 조금 감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감축은행 할 테니 시민분들께서도 조기 귀가를 좀 해주시고 해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생겨난 밤 9시 기준. 불야성을 이루던 서울의 밤 풍경도 순식간에 바꿔놨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가 6월보다 6%나 뚝 떨어졌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약발이 2달도 못 간 겁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가 다시 돌고 있으니 이 자영업자들은 이번 달, 다음 달, 앞으로가 더 두렵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오후 4시 보통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나오는 시각이지만 손님들이 비교적 없고 시장 곳곳은 한산합니다. 5년째 이불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예전에 한 100명 정도 오면 지금은 한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딱 한 달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그때부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심해요. 지난달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6% 급감한 수치. 지난 2월 6% 줄어든 뒤 4월에서 6월까지 조금 반등했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6월에 소진되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진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닫자 임대료가 더욱 부담스럽다고 호소합니다. 시장 안쪽이라 그런지 임대료가 너무 세요. 지금 장사에 비해서. 임대료 같은 거를 좀 이제 부담을 좀 해준다든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전역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당장 다음 달이 더 막막한 상황. 이달에 발표한 경기 동행 지수는 7월치로서 8월 중순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데 이러한 경제 외적 충격이 이번 그 지수에는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앞으로 더 깊어져 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이태원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황금 상권이지만 5월 클럽발 집단 감염에 이번 대유행까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맛집까지 장사를 접을 정도니까요. 일반 상인들은 오죽할까요? 박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방송인 겸 외식 사업가인 홍석천 씨가 운영해온 서울 이태원 레스토랑. 평일인데 내부는 어둡고 테이블은 텅 비었습니다. 출입문엔 폐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홍석천 가게로 유명세를 탔지만 코로나19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손님 감소와 임대료 부담에 문을 닫은 겁니다. 이곳은 서울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입니다. 평소엔 손님들로 북적일 점심시간이지만 지금은 이처럼 식당이 문을 닫아 인정마저 뚝 끊겼습니다. 문을 연 식당 주방에선 주인 혼자 손님을 기다리며 청소를 합니다. 이태원에서 10년째 장사를 했지만 월세조차 못 내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명도 감당이 안 돼가 지금은 1명이거든요. 매출이 안 따라주니까 차라리 막 문을 안 여는 게 낫겠다는. 이달 매출은 1,100만 원. 예년 이맘때에 절반도 못 미칩니다. 월세 660만 원과 식재료비,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현찰 모아놓은 거 처음 다 나가고 처분을 하느냐, 가게를 비우고 나가느냐 하는 둘 중에 지금 하나 길을 섰죠. 20년 넘게 옷가게를 해온 상인은 매출이 끊겨 폐업하고 싶지만 재고 때문에 마음대로 장사를 접지도 못합니다. 물건을 재고 있으니까 못 나가고 넣지 못해가지고 지금 더 비싼 거죠. 이태원이 죽었어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 곤두박질 친 매출은 잠시 회복되는가 싶더니 2차 유행으로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가게 상당수가 이미 매물로 나왔지만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이태원에 가면 코로나 감염될 수 있다. 확인이 된 거야. 사업들이 부진하니까 정리할 사람은 많고 들어올 사람은 없는 거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강화되면서 이태원 상권은 끝모를 침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년 만에 바꾼 새로운 이름, 국민의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신박한 이름 같기도, 입에 잘 안 붙는 것 같기도, 또 어디선가 들었던 이름 같기도 한데요. 이름만 바꾸고 내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국민의 힘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살리고 기존 정당과의 유사성을 피하기 위해 당을 뺐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정강정책과 당명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새 대표 선출에 맞서 당명 개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통합당의 새 당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과거에 국민의힘과 같은 이름의 시민단체와 정당이 있었다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슷한 이름이란 이유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안철수 대표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이후 30여 년 동안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통합당의 새 당명은 모레 전국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4일 자가격리를 끝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인사가 미열이 난 겁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격리를 끝내고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립니다. 마치 야전 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예정됐던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 예방이 1시간 전에 취소됐는데 최 수석의 미열 때문이었습니다. 출근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사무실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 체온을 재보니 37.5도를 넘긴 겁니다. 다시 체온을 쟀을 때는 정상이었지만 만에 하나에 대비해 바로 귀가했고 진단검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최 수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장소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낀 채 1m 이상 간격을 넓혀 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불필요한 외부 활동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오후쯤 나올 최 수석의 검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가족들 정치 성향까지 공격했습니다. 아버지의 동서 얘기까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최 감사원장 가족이 감사원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맞받아쳤는데 여당과 감사원장 사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는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아버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최 원장을 몰아세웠습니다.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최 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6.25 기념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려고 탁현민 비서관이 쇼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두 동서가 탈원전에 부정적이란 점도 거론했습니다. 동서분 두 분도 원자력계에 계시거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을 하는 그런 언론 매체 논설위원으로 계시고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에요.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가족 문제가 공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압박한 겁니다. 최 원장은 가족은 감사원 업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최 원장은 지난 주말 감사의 날 기념사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도 추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최 원장의 갈등 속에 감사위원 공석이 5개월째 이어지자 미래통합당은 감사위원 제청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 원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365일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일하는 국회는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월 평균 2번 정도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다들 재택근무하는 건 아닐 텐데요. 강은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각각 월 4회 이상 여는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로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365일 불철주야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근 2달간 18개 상임위 회의 횟수를 분석한 결과 총 75번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따지면 월 평균 2번 꼴입니다. 회의 횟수는 상임위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됐던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차례 열렸던 반면 여성가족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8월엔 결산심사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는 4차례 열렸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내용대로 전체 회의를 2달 연속 4번 이상 연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전체 회의보다 더 적게 열렸습니다. 18개 상임위 소위는 월 평균 0.5번 열렸는데 한 달에 한 번조차 열리지 못한 셈입니다. 21대 국회는 내일부터 첫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말싸움이나 정치적 공방 대신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일하는 국회를 기대해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11시 시작합니다. 이동원 기자도 휴가를 가서요. 이번 주는 정치부의 박소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읽었을 줄 알았는데 안 읽었다면서요? 네, 김 장관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상소문 시무 7조를 읽어봤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함께 보시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셔야죠. 읽어보실 의향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의외였던 게 시무 7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잖아요. 여기서 현미라고 김 장관을 콕 집어서 지칭하는 그런 암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 심리라는 게 악플이 달려도 궁금해서 읽어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오늘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읽어보면 국민 40만 명의 생각이 정부의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고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아쉽습니다. 자, 일단 김 장관이 의향은 있다고 했으니까요.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7조 상소문을 두고 설전이 뜨거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 시인 림태주 씨가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의 눈먼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냐라며 시무칠조를 비판한 건데요. 작성자 조은사는 고단히 일하고 부단히 저축해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다른 사람이 쓴 거긴 한데요.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실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꼬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설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의사 파견. 지금 의료계 파업 때문에 뒤숭숭한데 북한의 의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 때문에 북한으로 의사가 차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일 재난이 나면 남북이 의사를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 남북의료교류법을 발의했고요. 예. 황운하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이 동시에 시행되면 재난 시에 정부가 민간인 의사를 지정해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요약을 하면 재난 상황이 닥치면은 그 의사가 정부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뜻과 관련 없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 법안 관련 사이트에 반발하는 댓글이 8만 개 가량 올라왔습니다. 네. 전시도 아닌데 인적 자원을 강제로 활용하느냐. 의료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실제로 강제 차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일 텐데요. 지금 여당이 176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랑 마음을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나요?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강제로 보내겠다. 그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지금 2개 정도가 지금 제출되어 있거든요, 국회에요.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 건지 이런 측면들을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차원의 연장선에서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또다시 일방통행시 법안이 추진되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현영 의원은 문제가 된다면 북한 차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지만 통일부 장관이 이런 입장이라면 의사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때린 태풍 매미입니다. 강한 바람에 배도 쓰러지고 단단한 한국 크레인마저 휘어질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매미보다 더 세고 더 맹렬한 바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더 단단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온이 높은 바다를 지나면서 세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이삭은 이르면 목요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진로가 서쪽으로 조금 변경됐습니다. 영남 지방을 관통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삭의 경로는 사상 최악의 태풍 중 하나인 매미와 흡사합니다. 매미는 2003년 영남 지역을 강타해 130여 명의 인명피해와 4조 원의 재산 피해를 냈는데 마이삭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매미는 중심 풍속이 초속 38m로 상륙했는데 마이삭은 초속 4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초속 30m의 바람에서도 우산이 찢어지고 성인 남성이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초속 40m가 넘어서면 건물 간판이 쓰러지고 달리는 차도 전복될 수 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최대 400mm의 폭우도 함께 몰고 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쪽의 동수반도에 있는 강한 비구름들의 영향들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의 영향을 지난번 태풍 바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다라고.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기압골의 영향으로 마이삭의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큰 태풍 반경과 많은 비구름으로 인해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SUV 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은색 SUV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서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미군 장갑차가 뒷문이 열린 채 멈춰 있습니다. 한탄강 영로대교 위에서 두 차량이 추돌한 건 어젯밤 9시 반쯤. 미군 장갑차 2대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도중 뒤를 따르던 SUV 차량이 뒤쪽에 있던 장갑차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도로 난간은 이렇게 부서져 있는데요. 도로 위엔 사고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두 쌍이 모두 숨졌습니다. 멍 들어가는데 연기가 1시간 정도 나더라고. 사람들 뭐 뛰어다니고 이렇게 고함 소리 나고 워낙 아주 기관이니까.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한 명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지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SUV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앞서 가던 미군 장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부딪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에는 후미등이 달려있지 않았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돕는 호위 차량도 동행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숨진 SUV 운전자의 부검을 의뢰했고 사고 차량에서 수거한 운행 기록 장치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장갑차 탑승 미군 병사도 서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은 유족에게 애도를 전한다며 사고 지역 인근에서의 훈련을 당분간 중단하고 한국 경찰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 요즘 같은 때 많은 사람들의 꿈인데 입주하자마자 외벽에 금가, 바닥에 구멍 뚫려 이런 제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현장 카메라 권솔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아파트 외벽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번 달 입주를 시작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로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시공사 측은 본격 입주가 시작되기 전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는 입장인데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진 벽면을 메운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 찾아보실 때 왔는데 그거를 못 막았어요. 무슨 수동적이죠 지금. 아파트 내부는 어떨까? 곳곳에 이렇게 하자보수가 다 완료되지 않은 크고 작은 크랙들이 발견됩니다. 내가 들어갈 곳인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찡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시공사 측은 공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0.3cm 미만의 실금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수 작업을 위해 일부러 홈을 더 파뒀는데 긴 장마에 한 달간 공사가 미뤄진 사이 찍힌 사진일 뿐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균열이 생기는 이 각도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심하지 않느냐. 수분이 침투한다든지 해서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강한 악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안전의 어떤 그 간접적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아파트. 옥상에 물이 고여 임시 방편으로 모래 주머니를 쌓았습니다. 1층 현관문 앞에는 양동이를 받쳤고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흥건합니다. 한강이가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뭐지? 비 오는 날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긴 장마가 지난 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1층 가정집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화단입니다. 원래는 잔디가 깔려서 평평한 곳이었는데 이번 비에 흙이 다 쓸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겁나는 거죠. 저 안이 가늠이 안 되니까. 밑에 어마어마한 싱크홀이 있어요. 이 집은 집 주변으로 이렇게 큰 구멍이 두 군데나 생겼습니다. 겁나요. 무섭죠. 이사 온 지 지금 2주일? 그뿐이 안 됐어요. 시공사 측은 단순 땅 꺼짐 현상이라며 조경 업체를 불러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물 배수 시설과 함께 방수 처리 문제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화단으로 잠깐만 지하층으로 가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흙은 꺼지는 거고 조금만 더 있으면 그게 아스팔트까지 싱크홀이 생길 수가 있다. 맞벌이 하면서 대출 끼고 어렵게 들어온 분들이 거의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일단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도 보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정부가 내년부터는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도록 관계 법령까지 입법 예고했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하반기에만 수만 세대가 넘습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임대차법이 전세 물량을 조이고 월세 전환을 재촉할 거라던 전망 곧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8월 전월세 계약 건수를 홍유라 기자가 들여다봤는데 그 속도가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한강변 근처에 자리 잡은 잠실 아파트입니다. 5,678세대인 대단지인데 전세 물건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30평대는 지금 현재 없는 게 맞고요. 물건이 없고 물건이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이제 하루 만에 계약이 됐고. 부동산에선 전세 대신 반전세를 추천합니다. 온전한 전세는 지금 어디를 전화하셔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반전세가 가능하시면 저희가 물건을 찾아봐 드릴 수 있고. 송파구 아파트의 이번 달 임대차 거래를 살펴보면 반전세 계약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뜯어봐도 반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이 14%를 넘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8월 전월세 계약은 6,078건으로 집계됐는데 11,600건이었던 지난달보다 47% 급감했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해야 해 전세 물량 자체가 귀해졌고 지난달 실시된 새 임대차법 영향도 컸습니다. 임대차 3법에서 재계약 갱신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갱신 시에 임대차 거래에서 빠지는 일부 경우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전세값은 더 뛰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는 빨라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갑자기 사임한 일본 아베 총리, 그 뒤는 누가 있게 될까요?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하게 떠올랐는데 진짜 그렇게 된다면 사람만 바뀌지 우리로서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분석합니다. 私自身は全く考えておりませんし 신중하던 스가 관방장관이 돌연 뜻을 바꿨습니다. 자민당 2인자 니카이간 사장이 비상시국에 안정적으로 정권을 계승할 것이라며 스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스가 장관 역시 자신의 SNS에 전력을 다해 직책을 완수해 가겠다며 권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스가 장관은 단숨에 2위에 오르는 등 기염을 토했지만 몸은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自民党総裁選挙についてこの場でコメントは控えたいと思います。 리틀 아베로 불리는 스가 장관은 6년 전 안중근 의사를 향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고 했고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한국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입니다.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스가 관방장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베 정책에 충실하게 할 것이고. 스가 장관의 급부상에 다른 후보들은 다급해졌습니다. 기시다 자민당 정조회장은 오늘 아베 총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심은 이시바, 당심은 스가, 북심은 기시다. 일본 정치에서는 다시 파벌 정치가 부활한 가운데 포스트 아베를 뽑는 선거 방식은 내일 결정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남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확인됐습니다. 갈등을 조율하고 국민을 통합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지만 트럼프는 이번에도 이 사건을 정치 공세에 활용했습니다. 대선을 2달 남긴 미국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큰 트럭 수십 대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차 뒤에는 성조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지지 깃발이 보입니다. 인종차별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포틀랜드에 트럼프 지지자 600여 명이 차를 몰고 돌진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가 트럼프 깃발을 불태우자 지지자들이 페인트 총을 쏘며 맞섭니다.
The video there of paintballs being fired from the back of pickup trucks and people in the crowd throwing things back. 대치는 밤새 이어졌고 급기야 트럼프 지지단체 회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 사진과 신원을 공개하며 시위대를 맹비난했습니다. 우익단체 회원이 포틀랜드의 급진주 아파 때문에 숨졌다며 민주당 소속 포틀랜드 시장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무능하다며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You've tried to divide us more than any other figure in modern history. And now you want me to stop the violence that you helped create.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아빠가 새 아이들 앞에서 경찰 총에 맞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찾아 시위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오지 말라고 말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현장 행보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격화하는 인종차별 시위가 트럼프와 반트럼프 간의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미입니다. 인구 13억이 넘는 인도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만 8만 명씩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인도 정부는 봉쇄를 풀고만 있죠. 전염병으로 죽느냐, 경제난으로 죽느냐, 어느 쪽이 그나마 나은 선택인지 뾰족한 답도 안 나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의 한 도로, 차 트렁크에 코로나 검사 장비가 실려 있고 의료진은 길 한복판에 서서 시민들의 코 분비물을 채취합니다. 인도는 어제 하루 8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미국의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누적으로도 곧 세계 2위 브라질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하루 100만 개 안팎의 검체를 검사하다 보니 확진자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जैसे दिल्ली में जो हमने कोरोना से लड़ाई पे काबू पाया, कोरोना पे नियंत्रण पाया, उसका एक बहुत बड़ा वो था कि टेस्ट की संख्या उस वक्त बहुत बढ़ा दी थी. 지난 5월 인도 정부의 성급한 봉쇄 완화 조치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고향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जरूरी काम से कभी बाहर निकलता हूं तो देखता हूं मास्क वगैरह है ही नहीं, भीड़ है तो कम से कम मास्क तो लगाएं, हाथ वगैरह तो खैर घर जाके ही धो सकते हैं. 하지만 이 같은 확산세에도 인도 정부는 내일부터 코로나 봉쇄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뉴델리의 지하철 운행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100명 이하의 행사나 모임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짧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측면을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공식 감염자 수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인도 국민 상당수가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를 통해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오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연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간 아이. 무슨 만화 영화 제목 같지만 대만에서는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은 만화처럼 환상적이기는커녕 아찔하고 위급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수십 미터 길이의 초대형 연을 하늘로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성인 3명도 버거워 보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연을 하늘로 띄우는데 옆에 있던 3살 여자아이도 함께 하늘로 솟구칩니다. 연의 꼬리 부분에 아이의 몸이 휘감긴 걸로 보입니다. 잠깐 바람이 약해지며 연이 땅 가까이 내려오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달려가 소녀를 붙잡았고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결혼식 도중 새신랑이 난데없이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식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경찰이 즉격 처벌에 나선 겁니다. 팔굽혀펴기가 끝나자 경찰은 신랑에게 직접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인도네시아에선 보건 지침을 어길 경우 화장실 청소를 시키거나 팔굽혀펴기, 쪼그려뛰기 등의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선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돼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그제 오전 중국 샨시성에서 팔순잔치가 열리던 2층짜리 식당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인공은 손님을 맞으러 잠시 식당 바깥으로 나가 사고를 피했지만 손님 대부분이 건물에 깔려 2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무단 증축 등 부실 공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환입니다. 지난 화요일 프로야구 삼성의 새 외국인 타자 팔카가 데뷔 첫 안타와 홈런을 쳤는데요. 동료들의 장난에 살짝 삐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팔카의 타구가 우측에 떨어지며 KBO 리그 첫 안타를 기록합니다. 기념공을 챙기기 위해 뷰캐넌이 나섰는데요. 그런데 관중석으로 던져버립니다. 한 손에 다른 공을 숨기고 있었군요. 다음 타석에서는 데뷔 첫 홈런을 때려냅니다. 들뜬 마음을 안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오는데요. 관심이 없는 동료들. 팔카도 살짝 눈치를 보더니 멀리 떨어져 구석으로 가앉습니다. 팽팽한 기싸움도 잠시. 이닝이 끝나자 모두 함께 축하해주네요. 팔카 환영의 주동자 바로 뷰캐넌이었습니다. 낮게 떨어지는 볼에 헛스윙 삼진. 타자는 배트에 맞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판독 시간은 길지 않았는데요. 바로 더가웃으로 들어갑니다. 김민식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민망해합니다. 제주의 신인 이동률이 빠른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공을 건네봤더니 갑자기 키커가 되는 분위기. 부담스러운지 계속 두리번거리는데요. 하지만 침착하게 차 넣으며 데뷔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형들의 격한 축하는 덤으로 얻어가네요. 축구의 멋진 바이시클 킥과 야구의 화려한 호수비가 만들어내는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주는 태풍 소식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치부터 살펴보면 9호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30도 안팎의 고수온 해안을 지나면서 더욱 강한 세력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모레 아침에는 제주 남쪽 해상까지 다가서겠고요. 목요일 이른 새벽에는 경남 남해안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밤에는 전남 지역, 모레 오전에는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도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서울 등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제주도는 수요일 오후 7시, 부산은 목요일 새벽 3시, 포항은 목요일 새벽 5시 무렵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수요일부터는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